안녕하십니까. 유럽 뉴스를 실시간으로 전달해 주신 우리 박상봉 독일 통일정보연구소 소장님 모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지금 남북한 간에 해빙 무드가 조성이 되고, 우리나라의 그 걸그룹이라 그럽니까? 그렇죠. 레드벨벳이 김정은을 만나서 악수를 좀 하고 났더니 아주 영광스럽다고 나와서 떠들었죠. 예, 그날이 부활절이었나요, 혹시? 그렇죠. 4월 1일 부활주일이죠. 예, 그날 김정은이가 이것도 의미를 두고 데려갔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까지의 모든 그 상황들은 북한의 그 계획적인 그 시나리오에 의해서 착착 진행돼 왔다는 것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 1월 21일 김신조 일당이 청와대를 습격하러 내려왔었는데 그날 이설주가 아니라 현성월이가 한국을 방문했고요. 그리고 지금 부활절날 평양에 불러서 또 이렇게 그 걸그룹의 공연을 하도록 했고, 그 전에 또 이런 것도 있었죠. 박근혜 대통령의 어머님이신 유경수 여사께서 저 장충동에 있는 국립극장이죠. 네. 거기서 이제 문세강의 총에 맞아서 사살당하셨는데 그 자리에서 현성월 일당의 그 공연이 있었죠. 지금 4월 27일 날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하죠? 그렇죠. 그날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박사님? 4월 27일이요? 네네. 무슨 뜻깊은 날입니까? 1948년 4월 19일 김규식 선생을 비롯해서 남한의 정객들이 평양을 방문하셨죠. 네. 네, 평양을 방문했는데 처음에는 김규식이가 그 회담장에 안 들어갔어요. 처음으로 들어가서 회담에 참가하고 사인을 한 날이 바로 4월 27일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것만 봐도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이 문재인의 작품이 아니라 김정은의 작품이라는 거, 철저하게 대남 적화 공작의 일환이라는 거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 독일에서는 또 이런 특별한 뉴스를 냈다면서요. 한번 보시죠. 독일 4월 1일자 독일의 빌트지에서 뽑은 제목입니다. 빌트지는 독일에서 가장 많은 발행 부수를 자랑하는 일간 신문이죠. 165만 부 정도의 발행 부수를 갖고 있는 빌트지가 제목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크리스텐 인 노트코리아 파인 빌트지 클라스. 무슨 뜻이냐면요, 북한엔 30명의 북한 크리스찬들이 다 적대 세력으로 분류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북한에서 옛날에 YMCA 회원이셨고 교인이었죠. 저희 아버지가 이제 북한에 처음에 학교 다닐 때 매일 아침마다 이제 그 학생들에게 너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걸 따졌는데 그때 그 유물론 시간에 선생이 젠네비가 그러니까 유인원이 진화돼서 사람이 되었다 이런 걸 가르쳐가지고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은 젠네비 아들 하십시오. 저는 하나님 아들 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학교에서 쫓겨난 적이 있었는데 그래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크리스찬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적대 계급이었고요. 이런 빌트지가 보도한 내용은 부활절은 전 세계 크리스찬들의 축제일인데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북한의 크리스찬들은 성분 정책에 따라 적대 계급으로 분류되어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강제로. 문제는 이 빌트지가 또 꼬집은 것은 뭐냐면요, 자신이 크리스찬이면은 말할 것도 없고 아버지, 할아버지 때의 크리스찬이었던 경력만 있어도 그럼요. 적대 계급으로 분류된다는 사실을 수축 나가죠. 저희가 직접 겪었어요. 그렇군요. 저 겪었죠. 혁명화하러
님산 마을에 가가지고 예, 그렇게 고생했죠. 그리고 이제 오픈도어라고 하는 이제 선교 단체가 있는데 이 선교 단체를 네. 인용해서 현재 20만 명의 그 어린이들이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고 네. 하루에 한 끼로 살아가는 북한 주민들이 부지기수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이런 보도가 사실은 부활절 4월 1일 날 독일의 가장 많은 발행 부스를 자랑하는 빌트지에서 보도했다는 것이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고 특히 이날은 4월 1일 이날은 우리 예술단이 북한에서 공연을 한 날이기도 해서 그렇군요. 그 의미가 좀 서로 맞지 않고 모든 것이 북한의 움직임에 이렇게 놀아나는 건 아닌가 그런 또 의심을 갖게 됩니다.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예, 그래서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요거죠. 북한에서 처벌받지 않는 유일한 신앙은 김일성, 김정일 체제에 대한 신앙뿐이다. 요것이 이제 밑에 이제 그 보도에 보면 이제 앞에 요 전 장면이 이제 그 가장 앞부분에 실려 있는 사진이고 뒷부분에는 이제 이런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요게 이제 독일 말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인츠게블라우베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북한에서 처벌받지 않는 유일한 신앙은 김정일, 김일성 체제에 대한 신앙뿐이다 라는 비꼬는 그러한 보도가 4월 1일자에 실렸다는 얘기를 전해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고 또 이제 이거는 뭐 요거는 이제 4월 4일자 이제 그 비르샵스보케라는 신문이에요. 이건 이제 주간 경제지죠. 이 경제지가 이제 아베 총리가 이제 4월 17, 18일 날 이제 미국을 방문했죠. 이제 트럼프와 회담을 갖게 되는데, 그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외국에서 이제 정상이 오면 백악관에서 회담하느냐, 아니면 이제 뭐 개인 별장으로 가느냐 이런 걸 통해서 그 친밀도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마르아고라고 하는 이제 플로리다의 이제 트럼프의 개인 별장에서 이번에 이제 회담을 갖게 되는데 이번 두 번째. 아주 그 친밀한 관계를. 그럼요. 아주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는 거죠. 거기서 이제 어떤 회담의 의제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는 북핵 해결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과 제재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7, 80년대 일본인이 피랍된 수가 17명입니다. 17명인데 그 17명에 대한 이제 북한의 해명과 귀환 조치를 좀 어떻게 우리를 이뤄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논의하게 되겠고요. 마지막은 이번에 우리도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보복 관세가 우리에도 적용돼서 뭐 여러 가지 그 손해를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을 일본이 좀 해결하기 위해서 간다는 여러 가지 세 가지 의제를 갖고 이제 두 번째 마르하고 골프 별장에서 이제 회담을 한 내용을 비르샵스보케는 이제 주간 아주 전통 있는 독일의 주간 경제 신문입니다. 그렇군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갔을 때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대접을 못 받았죠. 어떻게 보면 좀 밥도 혼자 드셨어요 그때도? 이분은 혼밥이 아주 특이해요. 그때도 그 트럼프 대통령이랑 같이 식사 자리를 마련했는데 트럼프 대통령께서 밥을 한 숟가락도 안 드시고 그냥 나가셔가지고 그때도 이제 거의 뭐 거기 대통령하고 같이만 식사를 해야 되는데 그치 못하면 혼밥이지 않습니까? 네. 중국 가서 혼밥, 이번에 베트남 가서도 혼밥. 예, 이분은 혼밥족입니다. 혼밥족. 예. 예, 그래서 이게 그 지금 한미동맹이 이게 뭐 한미동맹이 자꾸 우리가 뭐 그동안에 자랑해왔던 세계 최강의 동맹이다, 혈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는데 서서히 좀 그 의미가 퇴색되어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이런 보도를 통해서 하게 되는데요. 공식적으로 이번에 한미 FTA를 개정 협상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 하나가 사실 대한민국을 환율 조작국이라고 이제 정하고 즉 정부가 환율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합의를 했다는 것이 뒷소문을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우리나라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치명적이라고 하는데요. 환율이 이제 천 가까이도 떨어지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환율이 계속 떨어질 경우에는 우리가 과거 1985년도에 일본의 경기가 그때 뭐 미국을 능가하겠다 할 정도의 호황세였는데 결국은 프라자 합의로 인해서 일본의 엔 환율을 아주 반토막을 내버렸죠. 그래서 예. 일본 기업들이 수출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고 20년의 불황을 지내야 하는 걸 우리가 이제 되새긴다면 환율 이렇게 미국이 개입해서 대한민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해 나가고 계속 환율이 이렇게 낮아지고 원화가 이제 고평가된다면 대한민국 제조업 기업들의 수출에도 아주 결정적인 타격을 받을 것이 아마 분명합니다. 부도나는 기업이 상당히 많죠. 수출에 저희 친척분 한 분도 그때 일본 그 환율, 네. 미국에서 그 환율 그거 할 때 일본이랑 사업을 했었거든요. 아 예. 예, 망했어요. 예. 하여간 수출의 경제 타격이 대한민국 그동안 그렇군요. 수출 주도형 경제 개발을 해온 나라인데 만약 이렇게 되면 굉장히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근데 박사님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쨌든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이든 문재인이든 그 또 문재인을 둘러싸고 있는 수사파든 다 대한민국에서 밥 먹고 살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은 진짜 나라가 망하는 것도 모르고 도대체 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나라 사람 맞아요? 사람들은 뭐 경제에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밥 안 먹고 뭐 공기 먹고 삽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좋고 호황되는 경제가 그동안에 얼마나 뼈아픈 노력으로 기업들이 이루어냈고 그것이 얼마나 그들의 숨은 공로가 있는지를 별로 평가하지 않고 대기업을 굉장히 죄악시하는 그런 기업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라고 보는 거죠. 대기업만 죄악시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경제활동하는 사람들을 다 도둑놈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참 빨리 그런 것이 해소돼야.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그 한 해 동안에 그러니까 지대추구죠. 일하지 않고 뭐 주식에도 투자를 한다든지 그 지대추구 아닙니까? 자기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일하지 않고 불로소득 같은 거 그럼 정말 챙겼더라고요. 그 누굽니까? 그 그 경제 그 하는 사람 이름 뭐예요? 아, 네. 정책실장. 장 무슨 성 있잖아요. 생각이 별로 안 나. 그 고려대학교 네네. 장하성. 이 사람도 뭐 재산이 뭐 몇십억 팍팍 불어났더라고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이게 지대추구를 하는 거죠. 이게 그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안에다가 뭐 지대추구니 뭐 알지도 못하는 무식한 말로 막 하면서 토지를 국유화한다고 막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지대추구는 5.18이라고 생각합니다. 5.18 특별법. 뭐 5.18과 관련돼서는 뭐 여러 가지 뭐 뒷소문들이 많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5.18 유공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지대추구죠, 지대추구. 또 유공자면 누가 5.18 유공자인지를 좀 널리 알려서 다른 사람들이 본받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 최근 제가 자료를 하나 보니까 우리나라가 조선조 때도 한 명이 일해서 8명이 먹고 살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북한에 있을 때 북한이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한 명 일하는 사람 한 명에 놀고 먹는 사람 8명이 있는데 공산주의 사회가 갖고 있는 아주 필연적인 결말이죠.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이제 특징이 뭐냐면 이제 뭐 빨치산 줄기, 그러니까 뭐 백두산 줄기, 무슨 뭐 김일성이하고 무슨 친척이 되는 무슨 줄기들. 백두혈통. 예, 이런 사람들은 별로 노력하지 않고 공부를 못하고 깡통이라도 높은 자리에 가고 그리고 높은 자리에 가가지고 그냥 너무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대추구거든요. 예. 그런데 예, 이 지금 더불어당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아니고 제가 보기엔 더불어공산당 같이 보여요. 더불어공산당. 예. 더불어공산당이 부르기도 쉬운 것 같아요. 더불어민주당보다는 더불어공산당 이런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행동하는데
이야기가 잠깐 딴 데로 올랐습니다만은 이 메르켈 총리가 지금 뭐 좀 입지가 뭐 이렇게 좀 약간 건너건너하는 거 아닙니까? 메르켈 총리가 이번에 4기 내각을 출범시켰죠. 예. 4기 내각을 출범시켰고 이번에 예. 어쨌든 13년차 총리로서 독일 예. 총리로서의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뭐 어려움이 있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 다시 되신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이제 16년 그동안에 이제 가장 오랫동안 총리를 했던 분이 이제 헬무트 콜 총리죠. 16년 재임을 했고 그다음에 아데나우 초대 총리가 13년 그리고 이번에 메르켈 총리가 12년째 그리고 4기 내각에 출범함으로 해서 이제 13년째 들어가는 겁니다. 무사히 임기를 마치면 16년 재임 기간 헬무트 콜 총리와 이제 동률이 되는 거죠. 근데 위대한 총리를 남겠네요. 그렇죠. 뭐 위대한 총리를 남죠. 특히 이제 메르켈 총리는 동독 출신으로 2005년도에 총리에 선출됐죠. 2005년부터 지금 2018년까지 13년 동안 독일은 눈부신 통일 후에 경제 성장을 이룹니다. 네. 특히 이제 메르켈 총리의 이번에 이제 빌트지죠. 아까 그 네. 북한 크리스찬을 보도한 그 빌트지에서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메르켈 총리가 2005년 집권한 이후에 지금까지 해외 순방을 419번을 했다는 겁니다. 419번. 총 79개국을 419차례 방문했는데 네. 그러니까 전부 어떻게 보면 그 실용외교죠. 독일 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정치적으로 보다 더 나은 독일의 정책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실용외교를 했는데요. 헬무트 콜 총리는 비교하면 16년 재임 중에 102번, 슈레드 총리는 7년 재임 중 131번 해외 순방을 한 것과 비교해도 메르켈 총리가 얼마나 열심히 해외를 다니면서 일을 했는지 좀 이 보도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프랑스를 106번 방문했고 벨기에 92번, 미국 63번, 영국 35번, 이탈리아 34번 이렇게 이제 방문했습니다. 반면에 제가 보기에 메르켈 총리가 대한민국을 방문한 기록은 있나요? 못 들은 것 같아요. 혹시 뭐 일본과 중국을 방문하다가 잠깐 들렸는지 모르지만 지금 기억이 없습니다. 네. 그 유일한 자유민주 통일 국가가 독일 아닙니까? 이 서독이 어떻게 독일의 통일 과정에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의 통일을 일으켰는지 우리가 배울 것이 많고 또 통일 후에 이렇게 정말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우뚝 선 독일의 통일을 배워야 할 텐데 이렇게 정말 무관심하게 이렇게 대한민국이 메르켈 총리를 한 번도 국빈으로 이렇게 대접하지 못하고 그의 방문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은 참 스스로 통일을 준비하는 그런 대한민국의 자세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대통령 되면 다 독일에 가서 무슨 선언하고 오는 거 아닙니까? 김대중도 그랬고 박근혜 대통령도 그랬고 제가 보면 이래요. 이제 우리가 대한민국 대통령은 독일에 가서 독일의 그런 모습들을 배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보면 꼭 가르치려고 들어요. 그러니까 뭔가 독일에 가서 뭔가 내가 한번 했다. 그럼 그 사람들은 그러한 모습을 보고 어떻게 평가하는 거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는 거죠. 네. 그게 아니라 좀 더 겸손한 자세로 독일은 어떻게 통일의 과정을 이루어냈고 오늘날 이렇게 부국으로 성장했는지를 좀 배우려는 그런 겸손한 자세로 독일 통일에 임하고 그 독일에 대한 정치인들, 그리고 학자들, 전문가들을 그렇게 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께서 한미 FTA가 아주 뭐 잘 됐다고 이렇게 트위터에다가 글을 쓰신 적이 있으신데 서명을 앞두고 마음을 바꾸셨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김정일이 행보가 뭐 평창 올림픽 이후에 급변하지 않습니까? 남북 관계가. 네. 이런 걸 보면서 우리나라 정부가 그 김정일의 그 제안에, 그러니까 뭐 신년사라든가 이런 거에 임하는 자세를 보니까
도대체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는지 아니면 중국이나 북한의 이익을 대변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그래서 한미 FTA 개정 협상안의 최종 서명을 북핵 해결, 그러니까 결국 남북 정상회담이 어떻게 진행되는 거를 보고 결정하겠다 이런 판단을 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이 한델스플라트는 이제 아까 빌삽스포케가 주간 경제제라고 한다면 한델스플라트는 일간 경제지입니다. 네. 여기서 3월 29일 이렇게 보도를 했죠. 남북회담 정상회담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이제 최종 마무리하겠다 이런 보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뭐 우리가 스테디셀러라고 하는 아트 오브 딜, 뭐 협상의 기술, 뭐 협상의 뭐 예술 이런 이런 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책이 벌써 70년대에 이제 쓴 것이 여태까지 스테디셀러를 기록하는 걸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기술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러한 경지에 오르지 않았나는 생각을 하고 이제 앞으로 트럼프가 어떻게 이런 관계를 타결해야 될지 우리가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요건 아까 우리가 한 것이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도이체벨레라고 미국의 소리에 같은 이제 뭐 정부의 정부의 홍보 방송이라고 할 수 있죠. 도이체벨레라고 국정 홍보. 예. 거기서 이제 이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회담은 회담이고 제재는 제재다. 왜냐하면 남북 대화 무드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 결의안을 위반하고 있는 북한 선박과 회사에 대해서 블랙리스트에다 추가 조치를 했다는 사실을 보도한 겁니다. 여기에는 27개 선박회사와 21개 선박회사와 27개 선박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는데요. 그 후 블랙리스트에 오른 회사 선박은 이제 소속이 중국, 북한, 사모아, 파나마, 싱가포르, 홍콩, 마샬 군도 등 국적 선호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이로운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회사가 국적들이 다 여러 군데 이제 분산돼서 북한의 비밀리에 이런 밀거래를 하는 그러한 사실을 추가로 발견하고 블랙리스트에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조치가 3월 30일 달, 우리가 벌써 불과 며칠 전이죠. 네. 유엔 안보리에서 이렇게 조치를 했다는 걸 보고 결국은 회담은 회담이고 제재는 제재다. 분명히 북한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을 위반한다면 결국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되면 모든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금융 거래가 정지되는 그러한 불이익을 당한다는 사실을 이제 보다 분명히 보도를 하게 된 겁니다. 네. 지금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에서는 아직 의제를 정하지 않았다 그래요. 우리만 지금 정했는데 우리는 이제 종전협정을 체결하겠다 이런 걸. 여러 가지 얘기가 되겠지만 이제 경제 분야에서는 어쨌든 남북 경협 또는 서해 평화 협력 사업 이런 것들이 아마 거론될 거라고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북한에 가서 정상회담하고 NLL 포기 그거죠? 그렇죠. 예. 그거 하고 서해 NLL 서해 평화 협력 지대 만들어서 예. 경협을 추진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포함될 거로 보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섣불리 추진된다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위반하게 될 것이고 거기에 관련되는 기업들은 엄청난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번 보도가 시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서해 평화협력 사업이라는 게 어장을 같이 쓰자는 건데 그렇죠. 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NLL 남쪽으로 내려온다는 얘기더라고요, 그게.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게 지금 수도권이 북한의 사정권 안에 더 가까이 다가간다는 내용인데 이 문재인 이 정부는 도대체 우리나라 사람인지 누구 나라 사람인지를 모르겠어요.
그게 가장 큰 지금 한국의 딜레마입니다. 그래도 70% 찍어주는 국민이 있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솔치니까 그 70%의 국민은 도대체 머리가 있는 분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히틀러, 김정일, 김일성, 예전에 차우체스코 이런 사람들이 대중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독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중은 우리가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현민, 그러니까 현명한 대중이 있고 우민, 바보 같은 대중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의 지금 지지도는 100%일 거 아닙니까? 그들은 근데 실제 지지도는 아마 10% 안 될 겁니다. 아니 그거야 이제 그러니까 공포 속에서 어쨌든 대중의 지지 100%를 먹고 사는 그 대중을 우리가 과연 정말 정상적인 국민이라고 바라볼 수 있는지. 그게 말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북한이 말로는 대화하겠다고 하면서 뒤에서는 또 이렇게 원자로나 재가동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보도를 이제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가 3월 29일자로 보도한 겁니다.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4월 27일자로 합의를 했는데, 근데 실제로 보니까 북한은 새로운 원자로를 영변에 건립해서 가동에 들어갔고 연간 20kg의 플루토늄을 축출할 수 있는 그런 규모를 갖춘 원자로를 새로 건립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기존 생산량의 4배라는 것이고요. 이것이 이제 결국은 북한의 핵무기를 만드는데 원료로 쓰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이외에도 북한은 1986년도에 이미 그때 만들어 놓은 영변 원자로를 재가동한 겁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2008년 육자회담과 관련돼서 그 냉각탑을 파괴하는 장면을 전 세계에 보도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도한 내용은 2013년도에 이 냉각수를 다시 연결해서 이 원자로를 다시 가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2017년 내내 1년 내내 가동했다는 사실을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인에 보도하고 있는 거죠. 근데 거기서 놀라운 것은 이제 이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존 볼턴이 이 소식을 듣고 나타낸 반응입니다. 반응은 이렇게, 존 볼턴은 이렇게 반응한 겁니다. 협상이나 제재로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북핵 위기를 종결시키는 일은 유일한 방법은 군사적 옵션뿐이 없다. 왜냐하면 이러한 이중적 행태는 존 볼턴에게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북한은 늘 그렇게 이중적 행태를 보여왔고 약속을 위반해왔기 때문에 그 소식을 들어봐야 존 볼턴은 아무런 감흥이 없다. 결국은 북한은 그런 나라라는 걸 알고 있고 모든 제재나 협상으로는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존 볼턴이 보인 반응이라는 것을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인에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존 볼턴 지금 전 유엔 대사가 북한에서 살아보신 분처럼 북한의 그 속내를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아주 정확히 깨우고 있죠. 그 저희들이 딱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쟤네들은 절대로 핵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그 정영 안보실장이 트럼프 대통령 앞에 가서 새빨간 거짓말을 했죠. 이 거짓말이 이제 들통날 시간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게 무책임한 발언을 해서는 곤란하죠. 그렇죠. 이 또 새로운 소식이 이제 대여 타겟슈피겔 일간지죠. 3월 29일자 신문인데 어떤 보도를 했냐면요. 유럽연합의 이사회 대외관계 이사회가 북한 전문가인 일본의 학자를 초청한 겁니다. 사카타 교수라고 하는 학자인데요. 이 학자가 최근에 김정은의 방중 행보와 관련돼서 강연을 요청했기 때문에 사카타 교수가 가서 이제 강연을 한 겁니다. 강연 내용은 이제 세 가지죠. 첫째, 이제 김정은이 방중한 것은 국제사회 대북 효과가 아주 강력히 작용을 했다. 둘째는 김정은이 미국의 군사적 옵션을 두려워하고 있다. 셋째, 올해가 건국 70주년이랍니다. 북한이. 그래서 평화무드를 조성하려는 필요성 때문에 이렇게 이제 김정은이 방중을 했다는 건데 이 사람의 결론이 좀 재밌습니다. 결론의 내용은 뭐냐면요. 남북 정상회담은 성공할 것 같고 성사될 것 같고
미북 정상회담은 불발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시나리오가 김정은에는 가장 유리한 시나리오고 문재인에겐 가장 부담스러운 시나리오라는 보도를 한 겁니다. 이 사카타 교수 얘기가. 왜냐하면 남북 정상회담이 이제 성사가 되고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이 되면 급격하게 아젠다가 북핵 폐기에서 평화협정으로 아젠다가 옮아갈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가장 유리할 거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가장 곤란하다는 것은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낸 문재인 정부는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보도를 한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부담스러워진다는 것은 결국 모든 그 피해가 우리 국민들의 삶에 이제 반영이 될 텐데,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정말 큰일이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뭐 평화협정이라든가 북한, 중국의 입장을 대변할지 아니면 미국이나 국제사회, 서방세계 입장을 대변할지가 이제 문재인 정부가 선택해야 할 그러한 아주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뭐 저희가 이제 그 좀 무식하지만 좀 약간 전망을 해본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아주 좀 획기적인 또 그런 어떤 행위를 할 겁니다. 그게 바로 정전협정을 어떤 그 김정은하고의 둘 사이에서 이제 도장을 찍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평화의 집으로 그 회담 장소를 정하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김정은이하고 지들끼리 또 이렇게 막 짜고 치고 해가지고 또 미국 대통령한테 달려가가지고 또 지난번에 정의영이가 가가지고 받아 쏘가지고 가서 이제 거짓말했던 것처럼 또 거짓말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인데 분명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그걸 가지고 국내에서는 정치적으로 이렇게 들먹들먹거리면서 아주 파쇼적인 개헌을 밀어붙일 것 같고, 문재인은 지금 오직 머릿속에 이 남북 정상회담 또 김정은과의 어떤 그 짝짝꿍을 해가지고 남북한이 뭐 죽이 되든 밤이 되든 연방제 한번 해보자, 이게 필생의 소원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나중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뭡니까, 노벨 평화상? 그런 거라도 지금 하나 받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 같아요. 몸부림을. 참 그렇게 되면 불행한 일이죠.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남북 경협 사업에 대한 합의는 좀 하고 올 것 같은데, 평화협정, 연방제 통일까지 도장을 찍고 오기는 좀 무리한. 정전협정 도장 찍는다고 의제에 올렸어요. 의제에 올렸어요? 네. 그 박사님하고 저하고 내기할까요? 그래요? 그럼 전혀 미국의 입장, 동맹국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동맹국의 입장을 한 번도 고려한 적이 없어요, 문재인은. 참, 그러면 참 그 동맹국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궁시렁대면서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어떻게 하나 막아보려고 계속 궁시렁대지 않습니까? 그 지금 4월 달에 정상회담 하겠다고 이렇게 설친 것도 어떻게 하면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막아보려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한 번도 이제 동맹국의 입장을 생각해 본 적이 없죠. 그리고 지금 촛불 세력들을 지금 붙이고 가지고 방위비 분담금 이제 상한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그걸 핑계 삼아 가지고 미군 나가라고 지금 계속 지금 데모를 일으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주한미군 나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의 70%가 주한미군 주둔에 찬성하기 때문에 그건 오히려 미투처럼 오히려 역작용을 불러오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근데 지금 하고 있어요. 저 미국도 그 외교부 있죠? 외교부. 네. 외교부 앞에 가면 맨날 나와서 하고 있고요. 그건 계속 하라고. 광화문에 나와서 계속 하고 있고요. 하라고 해주세요. 하는 만큼 그거는 역효과를 불러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촛불들은 이제 계속 하고 있어요. 촛불들이. 그럼 문재인. 아니 촛불들이 뭐 한국 GM이라든가 쌍용 예전의 자동차 같은 것들 뭐 계속 떼쓰고 뭐 철수한다고 해도 철수하라고 떼쓰는 거나 똑같은 거죠. 그 지금 철수했으니까
시원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얼굴에 침 뱉는 예, 누구 맞다나 누구 시스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끼리 팔아먹어야 되겠네요. 그 뭐 그냥 누구 시스보다는 민주노총이니까 민주노총 그런 노조들이 이제 계속 그랬으니까 민주노총 이런 그 상표를 민주노총 가 이렇게 해가지고 예, 거다가 아니면 촛불 가 이러고 아니면 노란 리본 가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참 정말 대한민국의 주요 언론들에게도 좀 부탁하는 건데 지금 또 하나 제가 소개해드린 보도는 이게 이제 북한의 전문 기자예요. 북한 전문 기자 프랑크푸르트의 네. 프랑크푸르트 알게만의 페터 슈트룸이라고는 북한 전문 기자가 있어요. 이 기자가 네.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김정은이 중국을 방문한 이유는 명확하다. 예. 뭐냐면 남북과 미북 정상회담 전에 중국을 찾아서 외교적 훈수를 좀 배우려는 속셈이다. 또한 김정은의 입장에서 남한과 북한을 향한 손짓이 속의 성과로 이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소원해진 중국과의 관계를 도모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방중한 것이 분명하지 않느냐. 이거 분명한 얘기다. 네. 또 현재 미국과 무역전쟁 중인 중국의 입장에서 북한은 또한 좋은 협상 카드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미중 무역전쟁은 사실은 미국도 바라는 게 아니거든요. 서로에게 부담이죠. 현재 누구도 김정은이 국제사회의 비핵화 요구에 어떻게 반응할지 예견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더욱이 북한 문제가 정상회담을 한다고 해결될 거로 기대하는 것도 무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북한이 회담을 통해서 핵무기를 폐기했건 안 했건 그건 둘째 중요한 것이 아니다. 문제는 김정일이라는 자가 핵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된다. 네, 결국은 김정은 정권이 제거되지 않고는 김정은 정권을 대체하지 않고는 북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길은 없다는 사실. 그러니까 이 보도를 보면 결국 국제사회의 공통된 의견이 존 볼튼과 마찬가지죠. 네, 결국은 근본적으로 북한 문제 해결하는 길은 김정은 정권의 체인지에 있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다. 이런 것이 그동안 오랫동안 서방세계가 외교적 관리를 통해서 외교적인 역사를 쭉 되돌아보면서 깨달은 그러한 북핵 해결 방안이고 이러한 것 사실이 국제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왜 이런 사실은 전혀 보도되지 않고 있는 것인지 우리 한국 사회에서 마치 지금의 한국의 남한예술단의 북한 공연을 통해서 그리고 거기서 나와서 김영철이라던가 김정은의 어떤 화해 제스처가 마치 이런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는 것으로 보도되는 비춰지는 그러한 모습을 자꾸 우리 언론이 만들어내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의 안보를 위해서도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좀 바람직하지 않다. 정말 그 뒤에 숨겨진 북한의 의도를 정확히 바라봐야 우리가 북핵 문제를 바르게 해결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런데 박사님 이제 쭉 돌이켜보면 북한도 북한이지만 북한을 있게 한 게 중국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중국은 또 북한만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도 엄청난 피해를 끼치고 있어요. 미세먼지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미세먼지 때문인지 목이 막 잠겨가지고 죽겠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언론은 한 번도 다루질 않아요. 이 미세먼지의 90% 거의 100%가 중국에서 날아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언론은 전혀 얘기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이 중국이 사실은 그 최악의 인권 탄압 국가 아닙니까? 인권 탄압 국가고 언론 통제 국가죠. 그렇죠. 그래서 그 탈북자들을 계속 강제 북송하고 또 뭡니까 중국에서 지금 탈북 여성들이 정말 성노예로서 그렇게 지금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 김정은이가 지금 중국에 왔다 간 것 때문에 지금 탈북자들이 지금 수십 명이 지금 더 잡혀가지고 강제 북송됐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런 거를 지금
우리나라 언론이 막 다뤄줘야 되고 중국에 대해서도 압박을 좀 넣어야 되고 이렇단 말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런 거를 전혀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지금의 언론은 반미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어쩌면 친북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도록 이 지금 사람들을 선동하는데 이 언론이 특히 KBS, MBC, SBS 이런 정말 메인 미디어들이 그런데 지금 홀랑 빠져가지고 지금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고 국익에 완전히 해가 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KBS의 스페셜 일요 스페셜인가요? 그쵸? 거기서는 뭐 천안함 폭침이 뭐 조작일 수도 있다라는 보도를 했다는데 그 북한이 노동신문에서 그렇게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저작극이라고 그랬어요. 천안함은 조작극이다. 뭐 완전 짜고 치는 고스톱이에요 요즘에.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언론을 탄압하는 국가에 보도하고 세계에서 가장 자유로운 대한민국의 언론의 보도 내용이 똑같다는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정말 이런 것들을 대한민국 언론이 책임지는 자세로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정말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지금 가만 보면 북한 노동신문이나 북한의 우리 민족끼리 여기에서는 자기네 나라 정치 제대로 못하면서 계속 한국 정치에 대해서 훈수를 들고 있어요. 예, 그 지금 뭐 지난번에는 계속 이명박 대통령을 잡아가라고 그렇게 난리를 치더니 또 한 번은 또 정의의 촛불이 다시 들고 일어나야 된다고 막 또 난리를 치더니 그러니까 그거 난리 치고 나서 며칠 안 지나가지고 민주노총이 저번에 또 지지난주 토요일에 3만 명이가 나온다고 나왔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또 계속 지금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를 또 잡아가라고 계속 거기서 지금 또 난리를 치고 있어요. 그리고 천안함이 남한의 조작국이라고 또 막 선동을 해대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맨날 거기 거 방송을 가져다가 베껴다 쓰는 건지 어떻게 이 한국의 KBS, MBC, SBS가 어떻게 북한의 노동신문 또 우리 민족끼리 뭐 이런 북한의 선동 매치하고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KBS는 좀 책임 있는 자세를 공영방송으로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뭐 양승동 사장 후보는 뭐 이렇게 노란 리본, 세월호 리본을 달고 다니면서 세월호가 침몰된 당일날은 뭐 노래방에서 그렇게 뭐 16만 원에 치. 아니 근데 무슨 노래를 불렀길래 16만 원씩 나와요? 글쎄 뭐 술집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룸살롱? 룸살롱? 이런 데 아니에요? 모를입니다. 이렇게 아니 그 무슨 무슨 노래방에 갔길래 노래방에 뭐 한 15,000원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전 별로 가본 적 없어서 잘 모르는데 아니 무슨 16만 원씩 노래를 부르러 다녔는데 그때 서남수인가요? 네네네. 무슨 장관이죠. 예. 교육부 장관이었죠. 그 사람은 거기서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라면 하나 먹었다고 그 난리를 치던 이 사람들 그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뭐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양승동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이 여러 SNS에는 무슨 자료들이 떠돌고 있냐면 문재인 대통령도 그때 당대표 할 때 어디 가서 비싼 횟집에 가서 하여튼 비싼 식당에 가서 먹었대요. 그래서 이거 밝힐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먹었다는 게 아니라 그런 거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런 거는 대통령이 나와서 밝혀야죠. 세월호를 그렇게 안타까워 하시는 분이 세월호 애들이 바다에 빠지고 있는데 그렇게 비싼 식사나 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라면 하나 삶아 먹은 거 가지고 그 난리를 컵라면 하나 먹은 걸 가지고 그 난리를 치던 분들이 자기들은 아주 고급 식당에 가서 그렇게 밥 먹고 박영선도 그때 그랬고요. 뭐 그랬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6.25 전쟁 이후에 가장 안보 상황이 위태로운 상황이 아닙니까? 정말 언론도 깨고 국민도 바른 생각을 바르게 해서 대한민국을 아주 좀 굳게 지켜야 할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죽어봐야 지옥을 알겠느냐 이런 말이
요즘 들어 정말 새삼스럽게 느껴지는데 그 구모 타이어가 드디어 중국에 팔렸다면서요. 근데 그 구모 타이어가 팔리면 우리나라 국방산업도 많이 간대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이 정부의 그 관리자라는 사람들은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있는 사람들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고, 정말 대한민국 국민은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정말 있습니다. 네. 우리 국민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본인과 그 아이들의 미래가 얼마나 참혹해질지, 예, 우리가 자꾸 예고하지만 듣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예, 우리는 계속 경종을 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박상공 박사님께서 이 유럽에서 바라보고 있는 한국, 유럽에서 바라보고 있는 이 문재인, 유럽에서 바라보고 있는 이 김정은, 이런 그 객관적인 이런 시각들을 실시간으로 이렇게 알려주시고 계시는데, 좀 구독 좀 많이 눌러주시고, 예, 좀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이게 그 구글 코리아에도 이게 지금 예, 더불어공산당 사람들이 지금 좀 잠입을 해가지고 이게 클릭수도 안 올라가고 그래요. 이게 뭐 그 좀 조작이, 환율 조작 있는 것처럼 이거 뭐 클릭수 조작도 좀 있다고 한다는데, 예, 이거 좀 우리 애청자들께서 이 좀 그 구글 코리아에 이렇게 좀 항의도 해주시고, 또 뭐 연이 닿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구글 본사에 이거 좀 신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재현 구글 코리아 전략기획본부장이 지금 더불어민주당 정책발전협의회, 예, 정발협이라고 하죠. 거기에 부위원장이 됐죠. 부위원장. 예, 협의회가 아니라 위원회, 정발위 부위원장으로 이제 작년에 예, 그 스카웃이 됐는데요. 이렇게 그 정발위 부위원장으로 가는 거 우리가 반대하지 않습니다만은, 이렇게 이제 구글 코리아, 유튜브 코리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편파적으로 하게 되면 의심을 좀 더 가지게 되니까 좀 예, 이런 것들이 좀 근절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나마 정말 신의 선물이라고 기뻐하면서 기대했던 구글, 유튜브가 지금 이렇게 엉망진창이 돼서 또 정치적으로 이렇게 걸레로 이제 전락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빨리 깨어나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예, 조금 여건이 되시는 분들께서는 후원금도 좀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네. 박사님 하실 말씀 또 없으시죠?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